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스닝 아트의 지혜쌤입니다. 저는 오늘 삼성역에 연세 삼성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왔어요. 이 선생님이 개원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다고 해서 또 두 번째로 찾아오게 됐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개원 언제 하신 거죠? 제가 개원을 2020년 2월 1일에 했습니다. 네. 이제 한 달 반, 한 50일 됐네요. 그렇죠. 네, 네. 신생아네요, 신생아. 신생아, 네. 네. 50일 된 신생아. 네. 선생님 병원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삼성역 4번 출구에 나와서 근처에 200m 걸어 나오시면은 현대자동차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12층에 개원하고 있는 연세 삼성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선화 원장입니다. 네. 오. 여기 계셔보시니까 어떤 환자분들을 좀 많이 보셨나요? 일단은 불면증 환자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 환자분들 많으시고, 뭐 우울증 환자분들 기본적으로 정말 많으시고, 예, 그 외에도 뭐 다양하십니다. 가정 문제, 또 학교 문제, 직장 문제 다양하게, 그리고 그렇게 오십니다. 네. 근데 아까 시작 전에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환자분들은 계속 오시는데 같은 설명을 계속 반복하신다고 네. 해서 그 환자분들한테 한번 일괄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시죠? 아, 네. 그렇죠. 네. 네. 많죠. 네. 네. 이선화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으신 일이 많은데 그때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훨씬 덜 고생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선생님? 글쎄요,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유지혜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하게 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제가 요즘은 뭐 시기가 시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죽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는 나이가 좀 들어서 아기를 낳아갖고 아기들이 지금 제 나이에 비해서 소위 많이 어리죠. 되게 많이 어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내가 우리 아기들이 과연 몇 살까지 사는 걸 내가 보고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이들 몇 살까지 내가 보고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선생님은 죽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시죠. 경험도 많으시고. 네, 처음부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분위기 무거워지니까 아이들한테 나중에 남기고 싶은 얘기들을 참 많이 많이 하고 싶다고.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어떤 것부터 얘기하시면 좋을까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들이 나중에 이제 커서 만약에 커서 엄마 아빠가 세상에 없는데 그때 이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힘들 때 이제 엄마가 뭐라고 생전에 말했나 그걸 이렇게 찾아봤을 때 우리 엄마가 저렇게 말했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우울증,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혼란 그런 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뭐 어디가 되게 문제가 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나는 뭐 아팠던 거구나. 또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잠깐 고생을 했던 거구나. 그런 걸 좀 깨닫고 그리고 그 시간을 좀 잘 견뎌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위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옛날을 돌이켜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울증 되게 심하게 걸렸었을 때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일기장 같은 거에 우울하다. 뭐 인생이란 뭔가.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가 보면 되게 많이 쓰여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엄청난 고민. 막 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청소년기 우울증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20대 초반에는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요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그때는 정말 너무 우울하고 늘 울음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의욕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20대 그때 초반쯤이었는데
집중도 전혀 못하고 성적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우울증의 증세잖아요. 네. 공부도 너무 못하고 계속 성적 떨어지고 그리고 늘 아주 부정적인 생각, 내 인생에 해답이 없을 것 같고 절망적이고 이건 끝이고 그런 생각으로 늘 점철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건 내가 더 이상 삶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해요. 근데 주변에서는 그런 사인을 모르셨을까요? 주변에서는 제가 늘 울었죠. 늘 우는데 그게 주변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뭐 가족한테는 그렇게 못했고 주변 선배한테 붙잡고 울고 친구한테 붙잡고 울고 하소연하고 그러면 그 친구들도 정신과 의사들이 아니고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같이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더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 우울증이다, 뭐 질병에 걸린 상태다 이런 개념이 더 없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좋게 생각해, 좋은 쪽으로 생각해, 뭐 더 기도 열심히 해, 더 신앙을 가져, 의지를 좀 더 굳건히 해, 다 이런 말들이었지. 이게 질병이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땐 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지금보다 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더 실망스러우셨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게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쩌라는 네. 말이냐. 네.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인 게 떠오르지가 않고 도리어 더 자책하게 돼요. 내가 내공이 부족하구나. 내가 성격이 부정적인 인간이구나. 막 이러면서 더 자책하게 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막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제 삶을 마감할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날짜도 정해놓고 시간도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어떤 계획도 다 좀 머릿속에 짜놓고 그리고 이제 집에 그날 밤에 들어갑니다. 예, 집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서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퍽치기를 당해요. 그때 또 퍽치기가 한창 또 막 기승을 부리던 때였는데 퍽치기를 만나서 제가 뭐 쉽게 말해서 머리가 깨져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막 이제 쓰러지고 막 피철철 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응급실 가고 이러느라고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계획을 이루지를 못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셨군요. 실패를 한 거죠. 예. 아주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예. 즉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자면 네. 그 우울증의 그 주요 우울증의 9가지 진단 기준이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9가지 다 네.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우울하고 아무것도 못 하겠고 기운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입맛도 떨어지고 막 불안하고 그다음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떤 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오는 질병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질병이었다. 그렇죠. 예, 그거를 그때 제가 만약에 누가 얘기해 줬더라면 또 그거를 또 뭐 매스컴을 통해서나 또 네, 누가 접할 수 있었으면 네. 맞아요. 접할 수 있었으면 제가 내가 요즘 정말 이런데 내가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병에 걸린 거구나 알고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을 것 같아요. 진료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런 환자 오셨고 어제도 오셨고 그저께도 오셨고 하실 얘기가 진짜 많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다 제 옛날 모습 같아요. 네.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남자건 여자건 직업이 뭐든 간에 그런 얘기를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시절에 그 얘기를 들었으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훨씬 더 좀 쉽고 빠르게 이 아픔, 질병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예, 이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 이선아 선생님은
진료를 하실 때 너무 많은 시간을 환자분들한테 질병 설명에 대해서 할애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쵸. 네, 질병 설명을 많이 하죠. 네. 네. 왜냐면 이제 저처럼 몰라서 너무 네. 고생할 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네. 또 어떤 분들도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일련의 증세를 겪고 있다면은 네. 꼭 좀 주변에 그 병원에 가셔갖고 상담을 쭉 받으시고 꼭 받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 받으시고 예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제가 강도 얘기 네. 하다가 말았는데 네. 예. 제가 주요 우울증에서는 서서히 이제 벗어나는 네. 단계에 하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강도를 만나서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네. 그 응급실에서 머리 CT 찍고 그러는데 그때 응급의학과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조금만 더 상처가 깊거나 했으면 그러니까 남들 같았으면 이게 이미 다 뇌출혈이나 이렇게 된대요. 네. 근데 저는 이 머리뼈가 너무 두꺼워서 머리뼈가 두꺼워서 와 이렇게 내 머리가 무겁고 이런 게 이렇게 또 좋을 때가 있구나. 그때 머리뼈 심지어 그럼 골절도 없으셨다는 건가요? 그렇죠. 머리뼈 골절도 없고 네. 정말 네. 이게 이미 그 거기까지 파이긴 했어요. 벽돌로 찍은 것 같아요. 아. 그 흉계가 벽돌이었던 것 네. 같고 두피는 손상이 됐는데 두피가 예 바로 네. 그냥 그 두피 그 네. 근육 네. 그 이제 머리 근육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CT로 찍었을 때 뼈까지 닿았다고 해요. 네. 그럼 이제 사실 뚫었는데 예, 네. 뼈가 이렇게 이제 만약에 네. 골절이 되고 하면 금방 뇌 손상으로 네. 연결되기가 쉽잖아요. 네. 그런데 다행히 뼈가 이렇게 무사하고 그래서 이 무거운 머리가 이때를 위함이었나 이제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강도를 만나서 이제 머리가 막 그렇게 깨지고 네. 그리고 나서 그 강도가 이렇게 2번이나 내리치고 네. 그리고 제 이제 백을 가지고 막 도망쳤거든요. 집 바로 앞에서. 근데 이제 되게 순식간에 당한 거고 네. 그때 뭐 그렇게 막 늦은 시간도 아니었고 그때 밤 한 10시쯤? 그 시간에 네. 그리고 그렇게 막 골목길 후미진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당했고 그게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잖아요. 네. 밤 10시쯤 집에 네. 들어오던 길에 이런 상황을 당했는데 그 뒤로 또 어떤 증세가 생겼냐면 그 퍽 하는 느낌, 소리, 그 뜨거운 피가 흐르는 느낌 아. 그리고 쓰러지고 온몸이 저리고 네.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느낌이. 특히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시간, 그 네. 장소에서 계속 네. 반복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악몽을 꾸고, 네. 그리고 작은 소리도 깜짝깜짝 놀라요. 네. 누가 이렇게 옆에서 조금만 얘기해도 어머 깜짝 놀라고. 네.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는 혼자 집에 그 시간에 들어가는 걸 못해요, 그 뒤로. 그럼 누가 계셨어야 되네요. 그렇죠. 아. 늘 그때 이제 네. 같이 네. 지냈던 뭐 동생을 네. 좀 나와달라. 네. 뭐 아버지한테 나와달라. 아, 들어가실 때. 그렇죠. 네. 그래서 가족들은 이게 사실 되게 좀 터무니없잖아요. 네. 왜냐면은 집을 못 들어가요. 집은 그렇죠. 맨날 들어가야 되는 네. 곳인데 네. 이제 늘 이제 부르는 거예요, 전화로. 네. 네. 나 지금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어. 네. 좀 나와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나와서 또 데리고 가고. 이렇게 2년을 제가 한 2, 3년을 일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게 한 2, 3년 지나니까 점점 옅어지면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초반에 특히 몇 달 정도는 공중화장실 같은 데 가잖아요. 네. 그러면 공중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에 갔다. 그러면 조용하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문을 하나하나 다 열어봤어요. 혹시 또 누가 숨어 있다가 나 또 가격하면 어떡하지? 누가 또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터무니없고 좀 내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가능성이 되게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살겠어요. 제가 원래 성격은 되게 느긋해요. 네. 네.
아시지만 네. 너무 느긋해서 문제가 많죠. 네. 정말 유재 선생님은 네. 저를 정말 잘 아시지만 네. 뭐 이렇게 막 긴장하고 불안하고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어떻게든 결국엔 잘 되겠지. 이런 성격이고 근심 걱정이 워낙 없어요. 근데 그때는 늘 쫓기고 무섭고 누가 나를 해코지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늘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심리적 외상을 겪고 나서 나 강박증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네. 공중화실을 가면 난 열어봐야 편해진다 이러니까 네, 강박증인 줄 알고 오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심리적 외상 이후에 생기는 증상이다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를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되고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 이상해. 나는 왜 이렇게 좀 애가 왜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됐을까? 왜 이렇게 내가 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스스로가 좀 부적절하고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왜 헤어나오질 못할까? 그거 물론 되게 큰 일을 겪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그쵸. 혼자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돼야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2, 3년 만에 좀 좋아지긴 했지만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돼서 보니까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질병이었구나.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 당시에 이걸 제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아. 한번 진료 받아봐. 치료 받아봐. 이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은 바로 갔을 텐데. 바로 가서 몇 달 만에 그냥 금방 회복이 증상에서 풀이 됐을 텐데. 네. 그렇죠. 근데 2, 3년을 맨날 좀 나와줄래?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좀 같이 들어가 줄래? 우리 가족들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셨네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면은 교통사고,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겪는 분들도 되게 종종 있으시잖아요. 끼, 쾅! 이런 소리, 그 확 멈추는 느낌, 그리고 막 그 피가 낭자한 그런 이 교통사고 장면, 이런 게 이제 끊임없이 막 꿈속에서 나온다. 그리고 소아청소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애들도 막 계속 자동차 부딪히는 그런 놀이 자꾸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뒤로는 뭐 운전을 못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생각들을 못 하시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알려졌지만, 알려지긴 했지만. 이제 만약에 살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고나 어떤 사건을 당하고 나서 이런 이제 제 경험 막 계속 자꾸 반복되는 거, 그 다음에 자꾸 회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증세가 생기면 이게 이런 질병의 일종이다 라고 해서 꼭 좀 치료받으면 정말 금방 많이 좋아진다. 이 얘기를 정말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다. 이게 질병이고 누구나 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증상을 겪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옵션을 많이 갖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처럼 막 2년, 3년을 막 생으로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강력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